책으로 지혜를 1cm 높이는 시간. 히터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네, 따쭈입니다. 어떻게 저기 따주님은 집이 어느 쪽이시죠? 저는 이제 남쪽에 살고 갑분싸.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남쪽에 살고 있는데 좀 사람이 자기 사는 위치에 따라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만나는 친구도 조금 달라지고, 예를 들면 예전에 좀 뭐 다른 지역에 살았을 때는 좀 거리가 머니까 못 만났던 이 동네 친구들 그렇죠. 뭐 이렇게 사소하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뭐 예를 들면은 그 공연장도 좀 가까우니까 좀 더 가게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원래 살던 데에서는 공연장 오려면은 한 1시간 반, 왕복 그렇죠, 3시간 막 그렇죠. 이렇게 걸렸으니까 그걸 못 여러 가. 가지 뭐 예, 인프라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게 많이 참 달랐죠. 그 위치라는 게 음, 이게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그렇죠.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도서관 옆에 살았다. 그러면 책을 많이 보겠죠? 뭐 아닌가? 가능성이 높죠. 아닌가? 가능성. 아닐까? 공원 옆에 산다. 그럼 조금 산책을 할 그렇죠. 가능성. 맞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그 환경에서는 뭐 음. 한강이 보인다라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막 몇 억이 비싸지기도 하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는 로케이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어디 거를, 태어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운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피곤해 죽겠다, 진짜 살기 힘들다 이러면은 옛날에 이제 막 공부하기 싫어 막 이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복에 겨웠다. 네가 저기 저 전쟁 나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런 소리 못 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룬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저자분은 이제 팀 마샬이라고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BBC 같은 이렇게 유명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분이시고요. 뭐 세계 한 30여 개국 분쟁 지역을 직접 취재하면서 이 책에 이제 토대를 쌓으신 분이고, 책의 원제는 사실 저는 뭐 파워 오브 지오그래피인가 했는데 프리즈너스 오브 지오그래피더라고요. 직역하면 뭐 지리의 죄수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책에 이제 2권도 나오고 3권도 나왔는데 2권의 원제가 파워 오브 지오그래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리의 죄수들 하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 세계의 모든 나라, 노예들. 그렇죠. 노예들이라고 하죠. 프리즈너인데. 예컨대.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라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에 갇혀 있다. 우리 모두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제약을 받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읽어본 책입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서 지금 뭐 2권, 3권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요즘에 또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나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뒤늦게 이 책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네, 저도 요번에 정하셔가지고 예전에 사뒀던 책인데 이제 조금 읽어보았는데요. 그 예컨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아기가 미국은 왜 강대국이 됐어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 이 책이 떠오르고 이 책에 정답이 좀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일단 우리 모두가 가장 부러워하는 바로 그 나라 미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저자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도 했었는데 부동산에도 중요한 게 첫째도 위치. 로케이션, 둘째도 위치. 근데 만약에 부동산 중개인이 내가 좀 어느 나라를 좀 사고 싶다 했을 때 제일 좋은 나라라고 가장 먼저 소개시켜줄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그게 이제 미국일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그 초강대국 지위에 오르게 된 데는 미국의 지리,
축복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쪽과 서쪽이 다 바다가 국경선이고 뭐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북쪽에는 5대호가 있고 또 캐나다에 뭐 암석지구 이런 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람이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남쪽은 또 사막이야. 그러니까 되게 흔치 않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경을 다 천연 그 자연이 알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은 한 번도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없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뭐 예전에 네. 이제 9.11 뭐 그 정도인데 정도만 그거는 뭐 국가 간의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배를 타고 거기까지 만약에 공격을 하러 간다. 그 사이에 분명히 그래.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고 네. 너무 이제 음식도 없고 뭐 그래서 여러 보급로가 그 전쟁에서 중요한 보급로가 게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보급로인데 보급로가 그럼요. 없잖아요. 바다 한번 뭐 그렇죠. 저기 그 9.11처럼 그냥 한번 자폭하고 마는 거지. 지속적인 전쟁을 그렇지. 하려면 보급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보급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위아래 나라들도 좀 뭐 이렇게 여러 나라랑 접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국가. 캐나다만 그렇죠.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는 또 심지어 자기랑 뿌리가 거의 그렇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적인 나라가 일단 없다고 아니고 봐야 되고. 뭐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짧은 또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럽처럼 유서 깊은 나라는 사람들이 오래 옆에 같이 살면 꼭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지금 이제 캐나다랑 슬슬 분쟁이 생겨가고 그렇죠. 있죠. 오래 같이 산 나라들이 아니라 탄생한 지 건국한 지 얼마 안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분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전쟁에서 자유롭다는 게 한 나라 얼마나 큰 그거는 축복인가요. 뭐 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게다가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서 보니까 원래 운도 좋았는데다가 장사도 잘했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동부에서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를 뭐 세우고 순교자들.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죠. 순교자들인가요? 그분들한테 순교자는 순교자 돌아가셔야 아니고, 되는 거 아닌가요? 순교자 아니고 뭐죠? 그분들 필그림스. 그분들.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이 바닥나기 때문에. 바닥이 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영토를 되게 잘 사들였어.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아주 일가견이 있었는데 상대가 좀 이렇게 좀 선택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뉴올리언스가 있는 루이지애나 이거를 원래 예전에는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는데 1803년인가에 이 정말 드넓은 땅을 단돈 1,50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는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프랑스가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방대하고 비옥하고 미시시피 강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내륙 수로 수송권도 확보를 하고 아래쪽으로 영토를 이렇게나 넓힌 그래서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뭐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은 일이 없다고 뭐 평가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리고 텍사스도 멕시코랑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알아서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지금 핫한 북극의 알래스카도 그것도 러시아가 뭐 1에이커당 2센트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때는 헐값에 이걸 왜 샀냐 이 돈 주고 그때는 그런 비난을 미친 받았다고 짓이라고 그때는 미친 짓이라고 조롱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 유전의 뭐에 뭐 자원의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 운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거를 모르고 근데 이 책에 되게 좀 유용한 점이 뭐냐면 국제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도움이 돼요.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국제 뉴스가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완전 기본 상식을 갖고 이제 그 뉴스의 맥락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약간 사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가 먹겠다는 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 사고 싶어 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땅을 어떻게 사? 막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다 역사가 그러니까 있었던 그게 그동안 사봤던 경험이 있었던 거야. 히스토리로 공부한 거야 이분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개꿀로 땅을 사들였어?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렇죠.
그런 음.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그린란드에 그 매장돼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쵸. 알려져 있기 이미 이제 때문에 부동산을 호재가 모르 매도인이 모를 때 그러니까 헐값에 살 수가 아무것도 있는데. 모를 때 그냥 이렇게 사사사사 구슬려서 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미 음. 때는 너무 늦었다. 그렇죠. 요즘 옛날 하지만 같지 않다. 어루숙하지 않다 옛날처럼.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과거의 조상들이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잘하셨군요. 투자를 왜 너무 왜 우리 잘해서 부모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투자를 못 우리는 하는 건가? 일단 돈이 없었어. 우린 너무 돈이 네, 없었어.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그래서 있는 거죠. 어떻게 음. 보면은 유럽은 대영 제국 그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이 떵떵거리다가 음. 전쟁 2번 큰 거 치르면서 지금 확 갔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그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도와줬다가 음. 물론 잠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큰 피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기네 국토는 전혀 지장이 그렇죠. 없었고 네. 강 건너 바다 건너 그렇죠. 불구경이었죠. 군대는 보냈지만 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전국이 되고 음. 결국은 패권을 쥐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천연 자원이 너무 많다. 아, 진짜 그렇죠. 많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중동에 석유를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도 자체 그 산유국이 되고 천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심지어 이제는 이제 석유 음. 수출국까지 예, 될 정도로 어떤 그 기존의 천연 자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부존 자원이 많았는데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음. 늘어났고 개발하려 의지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천연 자원도 너무 많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부자인데 알고 봤더니 뭐 재산 뭐 이렇게 뭐가 많아. 재산도 많아. 땅만 넓은 게 아니어서 그렇죠. 그 안에 재산도 많이 집만 갖고 있어. 큰 게 예, 집만 아니야. 큰 게 뭐 아니. 주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맞아. 있어. 금도 많이. 있고. 예. 두루두루 정말 초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음. 당분간은 음. 계속되지 예.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이 맛이 같다라는 얘기가 30-40년 전부터 많이 나왔다면서요. 나왔었죠. 많이 우리 지금 나왔었죠. 되게 막 지금 뭐 같다. 이제 조만간 이게 패권이 흔들린다. 그래서 망조가 지금 우리 토항성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책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이 네. 저자는 미국이 맨날 사람들이 뭐 패권이 뭐 몰락한다. 뭐 이게 기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참 갈 거다라고 말을 맞아요.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미국만한 땅을 가진 나라가 뭐 중국, 뭐 유럽, 러시아 아무 없죠. 데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트 형님의 음. 등장과 함께 이제 음. 미국의 몰락, 뭐 쇠락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떤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상당 부분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지도자의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도자는 또 바뀌는 거고 음. 물론 이제 그 트렌드라는 건 있죠.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국 어. 우선주의랄지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되겠지만 결국 뭐 어떤 지도자는 바뀌고 기술 경쟁은 또 새로운 뭔가 독보적인 기술이 어딘가에서 나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죠. 지리적 환경이라는 그렇지.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사실 뭐 미국의 위협하고 뭐 어느 순간 언젠가 뭐 몇 년 후에는 뭐 패권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음, 되게 많잖아요. 뭐 많죠. 경제.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중국의 지리적인 뭐 한계, 뭐 음. 장점도 있지만 한계를 같이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긴 한데 일단 뭐 사막도 많고 그런 것 뭐 이렇게 뭐 산맥도 많고 그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음. 뭐지 접해 있는 굉장히 음, 적대적인 나라들이 많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예, 않습니다. 예. 뭐 러시아는 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가장 지금 위협적인 건 인도죠,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렇게 티베트에 목숨을 거는 게 이 인도하고 접경 쪽에 이제 티베트가 있는데 여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도가 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인도가 벌써
세계 경제 4위잖아요. 조만간 이제 3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인구도 뭐 한 15억 정도 되고 지금 경제 성장도 엄청 빨리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큰 장점은 왜 국제뉴스에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막 이거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을 그렇죠. 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티벳이랑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왜 그렇게 중국이 이제 집착을 하느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 모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티벳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중국 사이 그 완충지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적의 적은 친구라고 중국이 티벳의 적이니까 이제 인도랑 티벳이 만약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너무 큰 위협이 되는 그렇죠. 거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경우에는 그쪽에는 또 뭐가 있죠? 여기가 네. 한 8개 나라랑 국경이 접해 있어요. 걔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군요. 8개 신장 나라랑 위구르가. 국경이 접해 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원유가 있어. 맞습니다. 원유가 맞다. 있어. 그래서 원유도 여기 있고 맞아. 그다음에 핵 실험을 여기서 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서쪽으로 돼 있는 완충제 역할인데 여기도 신장도 여기가 뚫리면 심장부로 들어오는 약간 그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도 중간은 되게 중원 평평한 그렇죠. 땅이라서 한번 밀리면은 좀 천연 요새 내지는 지형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지형지물이 없는 지경이죠. 그래서 그래서 신장 위구르나 티벳에 있는 그 어떤 자치 독립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중국이랑 막 종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막 한족들을 거기다가 그때 막 그렇죠. 이주시키고, 일부러 이주시키고 예, 그래서 거기로 간다 그러면은 되게 경계하잖아. 음. 그래서 또 아는 지인분이 뭐 예. 최근에 뭐 티베트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뭐 쉽지 않다고 되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굳이 왜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은근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티벳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티벳으로 중국이 열차를 뚫었잖아요. 네. 티벳으로 가는 그때 뚫렸다고 여행 가시는 분들 내 봤어요. 사실 궁금한 지역이긴 하죠. 맞습니다. 궁금한 지역이긴 한데 이 티벳 서쪽으로는 이제 뭐 티벳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 그 그리고- 어디야 신장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는 더 아래쪽으로 이제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그렇죠, 쪽이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그 이제 바다 그렇죠. 남중국해 남중국해와. 문제가 있죠. 예, 예. 중국이 이제 그렇죠. 남중국해도 대륙에서 국제뉴스에 엄청 나옵니다. 예. 뭐 근데 맨날 왜 이렇게 나오죠. 맨날 나오죠. 나왔나? 왜 이렇게 얘네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분쟁 왜 무슨 생자를 인공섬을 부리나. 인공섬을 만드는 무슨 왜 생쇼를 모두의 하나? 적이 되려 하나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답이 이걸 보니까 나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륙에서 옥신닥신 하다가 얘네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해상 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해상으로 나가는 경로가 뭐 있었는데 원유도 들여와야 되고 가스도 들여와야 나중에 되고 물건 물건 팔아야 되고 뭐 군대가 나가야 되기도 하고. 예. 근데 바닷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른 나라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 해협 이런 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다 쪽에서는 중국이 취약한 거죠. 뭐 대륙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들이랑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아까 그 따지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자는 이 중국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한 14억까지 되지만 미국을 넘어서 최강이 될 수 없는 이유도 한 14억까지는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지리적인 요인이 한 뭐 절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통일성, 정치적인 안정, 아까 그런 그 내부적인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독립을 막 막고 그 각 이제 경계선을 접한 나라들과의 어떤 신경전 이런 걸 하느라고 사실은 좀 어떤 국력이 분산이 되는 부분이 있죠. 분산이 되고 어떤 좀 서구의 시각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를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거를 놓는 순간 나라가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약속 뭐라 그러지 강대국에 이렇게 침탈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그 방향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이제 부작용도 있잖아요. 어떤
창의성과 자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해하면서 국가의 어떤 한쪽 발전 축은 그렇죠. 예, 그렇죠. 동력을 잃는 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이란 대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강수를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지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리적인 네. 한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국이 있죠. 우리와 인접해 있는 러시아. 네. 지금 5년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죠. 아, 네. 국토 면적으로 국토 따지면. 면적으로 따지면 뭐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음. 우리나라의 한 170배가 된다는데 솔직히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준 시간대가 11개예요, 얘네가. 한 나라인데 동쪽 끝이랑 서쪽 끝이랑 11시간 차이가 나는 이렇게 넓은 나라인데도 왜 도대체 얘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자꾸 침공을 하고 팽창을 하려 하나. 이것도 결국에는 이들의 그 지리적인 제약 요건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 극동 쪽, 이 뭐 시베리아 이쪽은 사실 자연이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뭐 눈 벌판이니까 이쪽으로 누가 들어오겠어. 그쪽으로 응. 찾아올 사람이 그런데 없죠. 이제 러시아에게는 커다란 그 제약이 있죠, 사실. 날씨가 워낙에 추운 곳이기 때문에 항구가 없어, 얘네가. 그렇죠. 겨울이면 항구가 얼어붙어. 그래서 저희 옛날 뭐 지리 사회 시간에 항상 배웠던 나오죠. 게 부동항. 부동항 확보. 근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동항이 크림반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2014년에 그거는 약간 뭐 침공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침공을 할 수밖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거기를 쳐들어가는 커다란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는 자기네 거였으니까 약간 또 그런 획가닥 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이제 서쪽에는 평원이야. 서쪽의 평원이 되게 넓어. 근데 옛날에 여기로 계속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맞아요. 나폴레옹도 오고 히틀러도 오고 옛날에 뭐 크림 전쟁도 있고 아무튼 크림 전쟁 1850년대부터 2차 대전까지 평균 33년에 한 번꼴로 서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게 넓은 나라가 여기 딱 그 완충지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는 중립적이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 탈냉전 이후에도. 근데 점점 얘네가 자꾸 이제 유럽 쪽으로 나토 가입하겠다고 하고 나토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나토로 가입하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워낙 곡창지대 아닙니까? 맞아요. 기름진 땅.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잘 모르는 생각이지만 뭐 이거 되게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섣불리 나토 가입을 운운할 건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중간에 있는 처한 나라들은 이제 중간 그렇죠. 지역에서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돼. 잘해야 되는데 진짜 전략을 진짜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나라만 국민들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 벌써 전쟁이 5년째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또 하나의 나라 이란. 이란은 사실 여기도 되게 보호가 잘 되는 나라예요. 삼면이 산맥이고 내륙은 소금 사막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란을 침공하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저도 몰랐어요. 1219년 몽골이 침공한 것을 끝으로 이란의 영토에 발을 들인 외부 세력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란 전쟁 벌이면서도 미군이 지상군 투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란은 뭐 비장의 카드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 요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봉쇄가 됐었죠. 지금도 사실상 봉쇄된 거나 다름이 없는 이 방송이 이제 게시가 될 무렵에는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건드렸을 때 우리 또 미국이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건드렸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고 어떤 타격이 있는지 이번에 아주 그렇죠. 전 세계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맞아요. 불쌍한 나라.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좀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제3자의 그 이런 지리를 보시는 분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약간 이제 고속도로 같은 그러니까 약간 톨게이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쪽의 그 산맥을 제외하고서는 음.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지형지물이 없는 없죠. 상황이어서 한번 밀고 내려오면 쉽게 음. 밀려가고 밀고 올라가면 쉽게 밀고 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어오기도 바다에 쉽고 대륙에서 들어오기도 쉬워. 오기도 쉽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과거로부터 전쟁이 너무 끊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않았다. 이게 전쟁이 잦은 지역을 보면 다 다 이유가 지리적인 원인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옛날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장난 아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산맥도 있고. 저는 항상 우리나라 길이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길이 참 안 좋다. 미국 같은 데 얼마나 평평하게 길이 뚫어져 있습니까? 이거 우리 어디 이렇게 차 몰고 가려 그래도 항상 산에 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 터널이 항상 산이 만나서 터널이 항상 뚫려 있잖아요. 어디 가려고 이렇게 차 몰고 가다 보면서 저는 그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 어떤 산이 전쟁 있죠. 예, 산이 있고 네. 산이 있는데 이게 군대가 밀고 들어가지 못할 그런 정도의 산맥은 험준한 산은 아닌 아니었다는 거야.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뭐 주변에 막 온갖 맞아요.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중국, 맞아요. 러시아, 일본 막. 맞아요. 이분의 이제 분석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보면 좀 그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항상 오면 되게 깜짝 놀라요. 서울이랑 평양이랑 뭐 이렇게 100km도 안 되는 거리야? 몇십 킬로밖에 안 돼? 그렇죠. 잘 모르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평소에 인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 지금 그 겨냥하고 있는 포의 수가 수만 개라면서요. 그래서 이게 가고 싶지 않네요.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맞아. 그 서울로 그 포를 발사해서 몇 개만 제대로 맞으면 여기 완전 초토화다. 맨날 쏘잖아. 맨날 미사일 쏘고 막 김정은 뭐 예. 박수 쳤다 그러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의 분석으로는 여기가 너무 이제 좀 팽팽한 긴장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은 높지만 누구도 전쟁이 나기를 사실은 그닥 이렇게 여기 열강들이 이렇게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전쟁이 다 안 나고 불똥이 있다. 튀거든 자기네한테. 이게 그렇죠. 독립된 그 뚝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제발 그들의 바람대로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열악한,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도 맞아요. 여태까지도 뭐 한 푼 가진 것도 없고 한 푼 가진 거 자원도 없고 한 푼 가진 거 없이 그래도 이만큼 살고 독립성을 뭐 잠깐 이제 뭐 일제식민지 있었지만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또 강한 생존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네. 한번 이 책이 해보고자 좀 합니다. 좋은 게 이게 국가 혹은 지역별로 써 있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한 단숨에 안 읽어도 자기 관심 있는 지역부터 읽어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좀 그 흥미가 맞아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는 이게 좀 1권, 2권하고 3권은 우주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2권은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여러 가지 다뤄지지 않았거나 좀 소홀하게 다뤄졌던 지역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1권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국가들은 대부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국제 뉴스를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나 일독해 보시는 것은 맞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지리 수업은 진짜 재미없었는데 이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게 읽었고 되게 아무튼 일단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일독해 보시기를 투자도 추천드립니다. 미국인가요? 투자 저는 미국 아닐까요? 약간 네? 미국 아닐까요? 저는 책을 본토가 보면서 침공당하지 않는 나라. 다시 한번 역시 미국 주식인가? 역시 나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투자 마인드, 투자 오리엔티드 마인드.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